이틀 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청교도 신학원 졸업식 축사를 하다가 아주 모진 바람을 차가운 바람을 맞아서 목이 좀 쉬고 감기가 들 뻔해서 몸살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 문제에 대해서 장안이 화제가 뜨거운데 제1야당, 집권여당 두 대선 후보가 그 방문을 안 하는 걸로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특별하게 악연이 없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1980년에 정권을 잡을 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유감이 있었던 것은 72년에 미국을 가서 80년에 그렇게 79년 12, 10이니까 거의 80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으니까 이제 저도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막 행정을 갖추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여권을 내주는데 저만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만이 대단히 많았죠. 왜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여권을 안 내주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좀 더 악질이어서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한 게 전두환의 보안사령부 국보위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1980년대 초에 한국에 들어왔었다고 하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 거의 8년 가까이를 미국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전두환의 국보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편집을 했고, 신문 편집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한민통 부의장을 하다가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기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와 합병을 해서 민통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통연합의 초대 의장은 문동환 박사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철 박사를 거쳐서 제가 3대 의장으로 당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 막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대중 선생이 그때 2차 망명을 오시게 됐죠. 그래서 아주 복잡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그걸 다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으면 정치적으로는 제가 훨씬 더 대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때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전두환 장군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에 종사하고 그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학을 끝내고 대충 그때 다 미국으로 들어올 그런 시기가 맞아서 그런지, 예를 들면 세상을 유감스럽게 떠났습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정무장관을 했던 이종률 의원, 저하고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그 사람이 막 그때 들어와서 전두환 쪽에서 픽업이 됐고, 국내에서는 뭐 이영일 의원, 뭐 윤식 의원 이런 분들이 거기를 관계해서 제가 마침 그때 들어왔으면 나도 잘못하면 전두환에게 붙잡힐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정치의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일단 학업을 끝마치고 귀국하거나 국내에 있어서도 일단 그걸 나설 채비가 될 그 시기에 집권자가 누구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이 전두환 쪽으로 막 몰려갔기 때문에 저도 잘못하면 그쪽으로 쓸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쩌든 간에 제가 7년 늦게 그 미국에서 머물게 돼서 요새 그 한참 문제가 되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었던 뉴욕의 독립신문에는 뭐 광주 5.18 문제를 막
대문짝막 항상 거의 톱으로 막 광주의 위대한 민주화 운동 그걸 열렬히 보도하고 전두환 소장 당시 중수부장 하다가 뭐 보안사령관하고 합동수사본부장하고 하는 사람은 뭐 완전히 우리 신문에서는 아주 동네 북이죠. 매주 연일 연야 얻어 터지고 뭐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후에 그 양반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6.29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 후보를 나왔을 때 그 6.29 선언 때문에 간신히 제가 여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권은 제가 뭐 신청도 안 했는데 뉴욕 영사관에서 야 여권 신청 안 하냐 하고 제 동기생이 하나 그 영사로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길래 야 맨날 여권 신청해도 빠꾸만 되면 니들 하니까 아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보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몇 개월 만에 해서 16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16년은 전혀 못 살았어요. 우리 조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공기도 마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소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제 생애 16년 어떤 의미에서 그 골든타임을 놓쳤죠.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제가 그 16년의 망명을 통해서 해외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가졌고 또 비교적 좋은 대학에서 6년간이나 풀타임으로 공부도 했고 신학교도 다녔고 1년 다녀서 수료했고 해서 남다른 이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오자 보니까 전두환의 중앙정보부가 김명재를 잡는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뭐 동교동 근처에서도 그런 정보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그 당시에 권노갑 선배가 어디서 듣고 와서 김명재 곧 잡아간다 그러더라. 왜 그러냐? 전두환을 너무 까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보링을 한번 시킨다더라. 그래서 저도 긴장을 했죠. 근데 마침 그때 돌아가신 김대중 선생이 내 집에 있어라. 그러면 함부로 잡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의 입주 특보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한 6, 7개월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그 후에 이제 88년 국회의원 선거를 저쪽에서는 음향으로 압력이 많이 와 있었어요. 너 국회의원 나오면 가만 안 둔다는 압력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동교동의 김대중 씨는 저를 뭐 시골이나 아니면 그 까치터널이 있는 강서갑군가요? 근데 마침 우리 처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 가라고 한 것을 평화민주당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대단한 뭐 사람이라고 외국에서 돌아와서 바로 국회의원 한다는 게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평화민주당이 전혀 가지 않은 강남 갑구를 갔습니다. 강남 갑구. 그러니까 강남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어떤 좀 좋은 선거구 하나 있으면 그 선거구에 보통 한 10명 정도가 트라이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명, 4명 정도는 누가 돼도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여섯 명은 국회의원 하기에는 좀 약하고 도의원이나 군의원을 하기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좌우당 간에 강남 4구는 처음에 한 30명 자격이 있음직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5, 6명도 한 사람도 없어요. 참 기가 막혔죠. 제가 좀 아직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가격리 한다는 뜻에서 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가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 가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고 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삼가하고 우리 당에는 고영일 부대표 그리고 이동호 사무총장이 지금부터 한 5, 60번
후에 세브란스에 조문을 가기로 그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갑구에 가서 강남 을구 서초 갑을 전부 제 친구나 후배들 다 채웠어요. 그런데 원래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서초 을구가 호남 유권자도 많다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갈까 했더니 마침 그게 김동영 군이 또 거기를 나온다는 거예요. 제 대학으로서 제 1년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김동영 의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화가 찍고 와갖고, 아예 김 선배, 하필 많은데 내 선거구에 와서 나하고 싸움을 하려고 그러시오. 그래, 그게 당신 선거구요? 그리고 제가 서초 을구를 포기하고, 이왕 그럴 바에야 호남 유권자가 10%도 안 되는 서울 지역구에서 제일 적은 한 자릿수 7.6%가 있다는 강남 갑구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비웃었죠. 어떤 사람들은 큰 뜻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 좀 돈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총재는 전국구 비례대표 10번인가를 선택했어요. 그게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는 데입니다. 그게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려서 다른 사람을 좀 훅급시키려고 그런 좀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도 강남 갑구 같은 데 가서 그 양반을 채워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통 한 7,000표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강남 갑구에서 제가 17,600표를 땄어요. 그리고 강남 을구하고 서초 갑구는 각각 10,000표씩 되고, 서초 을구 가장 좋다는데 거기도 한 15,000-16,000표 해가지고 한 4만 몇천 표가 됐어요. 근데 딱 그것이 김대중의 비례대표 10번을 당선시키는 표가 됐습니다. 제가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남 갑구를 솔선해서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강남의 후보가 다 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비례대표 10번이라는 그 승부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옛날 얘기입니다만 김대중 총재로부터 제가 3일 만에 그 동교동을 갔더니 그냥 그야말로 버선발로 양목발로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시에 저는 김영옥 회고록이라는 책을 써서 약간의 필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개표를 할 때 한 2시간 동안 제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관심이었죠. 야, 이거 김경재 강남 갑구에서 1등을 하다니 이런데 나중에 서울서울 떨어져가지고 2등에서 2등하고 또 10표가 적어가지고 3등이 됐습니다. 권희경, 정희경 선배, 그 양반이 아마 2등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1등을 했던 그 황모 의원, 그 양반이 YS 계통인데 나중에 중국 대사를 했고, 그 중국 대사하고 그랬을 때 보좌관을 했던 조원진 보좌관이 지금 우리 공화당 3선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돕는다고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죠. 이게 세상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죽음에 한 인간의, 한 사나이의, 한 야심을 가진 사나이의 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신분 여하를 관계없이 특히 남자, 여자도 그러합니다. 특히 남자는 일생에 적어도 2번이나 3번 정도 자기가 탁 새로운 변신과 그래서 에포크 메이킹이라고 할까요? 전환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반드시 자기가 발전할 수 있고 인생의 사다리를 탁 걷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든 크건 간에.
그 말을 그대로 전두환 장군에게 돌려보자면 이분이 12.12 당시의 정치적 혼란 상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약간 불안한 요소가 없지는 않았지만은 권력을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에게 넘기고 자기가 깨끗하게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이미 정치 무를 먹었기 때문에 군으로 가기가 좀 곤란하면 그냥 그때 그냥 은퇴를 하거나 퇴역을 하거나 그랬었다면은 굉장히 위대한 군인으로 칭송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젠하워를 막 미국 국민이 불렀던 것처럼 정책 혼란이 막 벌어지면 야 전두환 나와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충분히 가능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제 참모가 문제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고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좀 무리하게 하다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래도 2번 대통령을 하신 분 아닙니까? 11대 12대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도 오늘 저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세상을 떠난 걸 보고 참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낙천 교수의 얘기가 전해 들어오는데 그 정반대 진영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엄숙해야 한다, 경건해야 한다 하는 코멘트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저는 백낙천 씨하고 뭐 면식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하고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참 인간적인 품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논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해명도 하지 않고 그랬다고 해서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냥 막 옛날에 조선조나 고려조의 모든 역사가 전부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사람이 쓰는 사서에 반대파는 전부 역적으로 몰려요. 심지어 막 묘를 파묘를 해갖고 그냥 그런 잔인한 복수를 하던 그런 전통이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약에 거꾸로 되면 오늘 우연히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파묘하라고 누가 청원을 올리고 사람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섬찟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해버리는 그런 증오가 끌어난다면 역사에 진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감정이 끌어올라서 그럽니다. 신문을 딱 보니까 그래도 조선일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하고 썼는데 동아일보는 얼마나 한이 많이 미치고 아니 광주 사람을 너무 신경을 썼는지 전두환 사망하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졌다고 사사 가정을 하더라도 명작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한 사람인데 별세 뭐 서거까지는 모르더라도 별세 정도는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국민들의 좀 너그러운 마음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돌아와서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짜로 진정으로 빛나게 되기 위해서는 전두환에게 뭐 불하라 사과하라 사죄하라 하는 것에 못지않게 광주 자체도 자체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죠. 아니 왜 그렇게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의 유공자를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까? 난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이름을 발표해야죠.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자면 엉뚱한 사람이 유공자에 들어가고 뭐 돈도 받고 뭐하고 한다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리하고 추진하고 선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 이 제언을 심각하게 받아주기 바랍니다. 그걸 잘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자랑스러운 유공자를 보여주시고,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법면들에서 처벌하는 거, 이건 정말 하지하책입니다. 천하의 웃음거리 됩니다. 그래서 광주를 진짜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전두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거듭 중생하는 새로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요새 그 진중권 교수가 아주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그 진보적인 학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보니까 그냥 금년 6월경에 진중권 교수를 코멘트한 여러 가지 글이 보니까 진중권 아주 진보 진영으로부터 완전히 배신자로 몰리고 있군요. 나 아주 놀랐어요. 그래서 진중권의 어떤 그 자유분방한 비판 정신을 높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뭐 하나 읽어볼게요. 나는 이거 처음에 진중권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중권 교수를 코멘트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이 문재인 씨 하는 게 제목입니다. 평양 냉면집 주방장이 화덕에 쳐넣어 구워버리겠다는데 이런 말을 듣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쳐들어가냐? 잿더리 시중도는 김여정이라는 어린 년의 하명에 새벽 잠까지 설치고 잠 못 이루는 청삐리 족속들, 청삐령이 아니라 청와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족속들아, 니들은 북적이면 식당 주방장도 절대 저놈이냐?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해도 어느 한 놈 뭐라 하는 연놈이 없네 그려. 야, 이거 막 지독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까지는 읽어야 되겠어요. 양아치 조국 때는 들깨처럼 날뛰더니 문쩝쩝이의 서열은 어느 정도일까? 양아치 조국보다 낮은 걸까? 대깨문들도 조용하고 추미애도 조용, 어준이 김어준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어준이 떠중이도 조용, 게다가 해골 해찬이도 조용, 또 간신 촉새 시민이도 조용, 어느 한 인간이 나서서 북한을 비난도 꾸짖지도 못하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말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통렬하게 현실을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놈들에게 몰표를 던진 호남 사람들은 그 정체가 뭘까? 아주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국 때 거품 물고 난리를 치던 주둥이들은 왜 이리 조용한 걸까? 북한의 지존이 노할까 봐서? 냉면집 주방장이 노할까 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나오고 합니까? 하고 이 아무개가 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니들끼리 짜고 치는 쇼냐? 아니면 너희들 모두 북한 간첩들이냐? 어제는 진중권 교수 말에 대학번은 인간도 사라졌다. 어제나 이제는입니다.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대한민국의 현상이다. 통렬합니다. 진중권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게 진중권 교수의 얘기입니다. 저기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10조 원의 상속세를 남긴다면 기업인은 확실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장사를 하고 간 것이 아닌가. 아마 이건희 회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2019년 정부의 예산이 469조 원이었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30조 원이었다. 거의 해프, 반에 해당, 49%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의 예산의 반을 삼성전자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생생하게 보여준 한 예로, 이거 뭐 삼성 PR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2019년 한국 무역 흑자액이 705억 달러, 한국 돈으로 85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8조예요. 무려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진중권의 바람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최소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담당했고 무역 수지를 보장했고
세계 산업 경쟁력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 정도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착한 기업이 아니냐. 진중권이 아주 내놓고 삼성에 대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삼성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권력잡에 무슨 죄를 그렇게 독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도록 많은지 그들이 부를 때마다 자주 불려갖고 감옥서도 갔고 마음대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이게 이제 박근혜와 경제 공동체 됐다고 해서 몇 년 살지 않았습니까? 요새 간신히 해외 출장 허가를 받아서 어디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재용을 거의 모릅니다. 한 번인가 악수 한 번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혐의가 다 없어지고 말세피를 주었는데 박근혜하고 관계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이재용이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감옥소에 4년 6개월 이상 있어 엊그제 삼성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시국은 대통령이 조선의 왕 같으니 이게 민주주의의 나라인지 요즘은 헷갈릴 정도다. 더군다나 왕의 절대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중공의 사회주의적 공수처 설치를 준공식으로 했으니 벤치마킹 하려는 한국인이 할 수 없이 안내가 해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시진핑의 절대 왕조가 보기 좋았나 보다. 검찰개혁, 재벌개혁을 하기보다 시급한 게 절대 왕정의 권력개혁이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없었으면 권력자들께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도 어김없이 악어의 눈물이 흐른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경험한 일들인데요. 당시에 국회에서는 그때도 삼성의 사카린 밀수인이 뭐냐고 말이 많았어요. 시끄러웠어요. 또 삼성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삼성의 그 위상은 독보적이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낮에는 국회에서 그냥 막 삼성을 조지는 거죠. 연거푸서 조였어요. 막 여러 몇 명이 나와서.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국회 방청석에서 많이 들어요. 누가 무슨 얘기고 김영삼 의원이 뭐라 어떻게 하고 김대중 의원이 어쩌고 다 알아요. 무슨 누구야 이웅재 의원이 그렇게 하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밤에는 전부 삼성들 만나서 돈 받습니다. 소문이 파다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기자들이 야당만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것은 청와대입니다. 그러나 수석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 장하성 유흥업소 법인카드 논란의 민망한 스캔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것은 청와대라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들이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정도면 총체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하는 인사 10명의 실명과 익명의 청와대 직원 3명에 대한 각자의 혐의를 전부 까발렸어요. 진중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정 교수는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던 거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개혁하겠다고 칼을 들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진중권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룸사롱식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법인카드 7천만 원 가량을 사용한 고려대 교수 12명 중에 장하성 주중대사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포함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면 이건 또 얼마나 민망한 스캔들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중권의 이 고발 정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욕심이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중 교수에게 칭찬만 했으니까 좀 비판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영어에 fetishi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평가들이 어떤 문제를 잡아가고 조그만 아주 트리비얼한 거 적은 걸 잡아가 그걸 막 천착하면서 까는, 비판하는 그런 겁니다. 작은 소재에 매달리는 그 사변적 논설과 가십을 즐기는 사람들, 뭐 교수나 문학평론가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좀 큰 것을 보아라. 역사와 세계를 좀 봐라. 왜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느냐. 진중권이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사회평에 나오는 것은 동양대 교수 시절에 조국 청와대 수석의 부인 정경심 씨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좀 의의가 좀 틀어진 모양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조국 비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입에 참았던 입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까는 것을 왜 김정은과 시진핑은 못 갔냐. 특히 예를 하나 들자면 유엔에서는 매년, 거의 매년 한두 번 빠졌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거의 매년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인권단체에서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이것을 유엔의 이름으로 압력을 넣기 위해서 개정안이 나와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동족인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의 인권이 계약되고 더 나빠지고 가난하고 솔제니친의 그 수용소 군도에 못지않게 막 기아에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런 참상에 대해서는 모른 죄예요. 그리고 유엔 결의안을 찬성을 하지는 못해서 부결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빠져버려요. 어떤 경우는 북한에 물어요. 이거 찬성하기 곤란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의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아주 기가 막힌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왜 진중권 같은 사람은 조국이 이렇게 근사하게 까고 이건희 삼성 그렇게 치기 올려서 또 삼성으로부터 무슨 찬사와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한 거지만 왜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조그만 걸 아우성 치면서 죽는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비슷한 사람들 한 100여 명 모아가지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 한번 내봐라. 김정은이가 깜짝 놀랄 것이다.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의 파이팅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큰 역사적 안목에서 평론과 사색과 논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주인공이 김종인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저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의 행각도 잘 알고 그 양반의 속이 뭐 있는지도 비교적 아마 어떤 경우에는 그 본인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옛날 민주당에서 저는 최고위원회고 그 양반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래서 뭐 요새 조용한 사람 얘기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당시에 대표가 조순영 의원이었어요. 조순영 의원인데 조병옥 씨 아드님 아닙니까? 조인영 씨의 동생이고 그 굉장히 순수하고 의정활동에 아주 철저하고 법대를 나왔지만 고시를 보지는 않은 사람인데 뭐 변호사 뺨칠 정도로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 어떤 거름에서 김종인을 비례대표 남자 1번 2번으로 끌어왔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반대했죠. 나도 그 당시에
공천의 실무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럼 한참 하다가 내 말 좀 들어줘. 이건 그래도 내가 한몫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우리 비례대표로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대표가 양보를 안 하니까 부닥치다가 안 되고 말아서 김종인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민주당, 이 꼬마 민주당이에요. 그 이제 열린우리당을 가버리고 나머지 있는 집 나간 집처럼 엉성할 때 마지막에 추미애 의원이 이 민주당 때려치고 저쪽 노무현 쪽으로 붙는다고 해서 막 자기가 판문점에 가서 회의를 하고 막 대회를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조순영과 추미애가 대립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비례대표 한다고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조용하게 사라지면 어디 가보면 추미애 집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김종인의 그 정치적 행각은 그냥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부터 정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미안하지만 본 얘기는 정치 청부업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 과정에 신문에 전면 광고로 2번이나 출판 기념회를 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김종인. 이거 대선 출정식도 아니고 자기가 후보가 될 사람도 아닌데 이만큼이나 크게 2번이나 큰 광고를 냈더라고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오버액션을 할까? 그러니까 자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누구누구 오는 걸 보려고 그랬나? 그래서 지금 김한길하고 김병준 두 사람의 쟁쟁한 원로급들이 조인하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좀 아래예요. 근데 함부로 핸들하기가 좀 어렵구나. 밑에 부대. 이게 윤석열이에 감춰진 신의 한 수야. 그러니까 저것들 들어온 거 반대한다고 하다가 반대가 안 돼서 이제 불가피하게 받게 됐는데, 자기 입장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김종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완전 천하의 대권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권을 잡아가고 뭐가 그렇게 이익이 될까? 아니 김한길, 김병준이 같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독자적인 무슨 어떤 결정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혹시나 이번 3월 9일 같이 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를 자기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아마도 윤석열의 대권 행보에는 상당한 파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 세 사람이 소위 삼김시대를 거기다 열었으면 대선 가도의 전략 전술, 그리고 이해의 공유라고 할까, 영향력의 그 영역 이런 걸 따지는데 상당한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우리가 구경하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구경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건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와 연관된 얘기인데,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아주 명문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1900년이 들어서기 전에 20세기 오기 직전에 1800 몇 년도 후반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돼가고 굉장히 부가 많이 쌓이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노동자와 기업가들 사이에 격차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토마스 페인의 공상적 사회주의도 나오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윈스턴 처칠은 부유층, 편안한 집안의 상층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수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1874년에 11월 30일 날 태어나서 196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보수당을 출마해서 방년 25세에 하원 의원에 당선했어요. 그런데 한참 하고 있다가 4년 후에 보수당이 너무 보호관세 정책을
막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이해관계, 외부하고 외국과의 무역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걸 반대해서 1904년에 그보다 좀 진보적인 자유당으로 옮겼습니다. 자유당에서 막 대환영을 하고 받았죠. 윈스턴 처칠이 큰 거물이니까. 그로부터 2년 후인 1906년에 자유당이 내각을 구성해서 그때 벌써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유당으로 옮기는 것은 자유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노동자들의 힘을 받아서. 그래서 자유당 내각의 통상장관, 식민장관, 해군장관, 연급파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철저한 자유무역주의자예요. 그리고 기득권의 여론인 보호무역에 찬성하는 보수당을 과감히 버리고 자유당으로 옮겼는데, 근데 한참 그리고 잘 지내다가 또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또 노동운동이 너무 지나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 요새 좀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이 너무 지나치게 뭐 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당이 지리멸렬해졌어요. 그래서 1924년에 보수당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으로 들어가서 자유당에서 20년 동안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거기에서 그냥 노동조합이 떠들고 하는 게 진절머리 나와서 20년 후인 1924년에 또 보수당으로 들어와서 보수당이 또 그때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걸 따라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김정일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각의 재무장관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1926년 총파업 때는 강경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합니다.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휘어잡지 않았으면 영국의 사회가 미중유의 혼란에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후일의 역사가들의 평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노동조합을 강경하게 잡았던 처칠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을 거기서 또 보내고 2차 대전 중에는 나이 70이 돼서 영국 보수당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스탈린, 루즈벨트 이런 사람과 같이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어서 영국의 불멸의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젊어서는 좀 진보적이다가 아까 진중권이처럼 점점 좀 보수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핑계를 대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제가 감히 윈스턴 처칠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학생 시절에도 그래도 자유주의자였으면서도 진보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문이나 뭐 한 것이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쪽 서클에 가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순 반란 사건 때 국군하고 반란군 세력들하고 김지회 일당하고 그냥 밤새 총격전을 벌이는 거죠. 밑에서 불 왔다 갔다 걸 다 쳐다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움하지? 이런 생각을 마치 하는 민족의 어떤 분쟁의 현장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해방이 되기 전까지 일본 제국주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좌익을 굉장히 고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익하는 놈들은 저 소작 나부랭이나 일본 친일파 따까리나 이런 것이 우익을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박헌영이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팔기는 했지만은 인민공화국 자기의 인민공화국을 주민의 76%인가 78%의 지지를 만들어서 인공을 만들어 놨어요. 세대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당시에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미담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뭐 이름을 안 들겠습니다만 이만석을 가진 어떤 부자의 아들이 사회주의를 해갖고 자기 아버지 유산을 받자마자 그걸 전부 그 소작인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한 푼도 없이 중국으로 뭐 독립운동을 하러 떠났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부 독립운동에 바쳤다. 그런 미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들은 상당히 고상한 사람들이고 우파는 전부 일본의 따까리들이나
수호작, 욕심 많은 지주들의 예?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적어도 남도에는 꽤 많았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또 북도는 밭이 많지 않아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충청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아니 이 좌익이야말로 진짜로 뭐 해먹는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는 거 보세요. 대장동도 그러하고 뭡니까 풍력 발전도 그러하고 뭐 다 좋다는 건 전부리 아까 여기 나왔죠. 좋다는 건 자기들이 다 해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 좌익입니다. 보통 좌익이 나오기 전에는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게 법관, 검사, 장관,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했어요. 검사들 요새 하는 거 보세요.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다고 해서 언더테이블로 돈 왔다 갔다 보내준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 검사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검사는 거기서 삐끗하고 벗어나면 그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거든요. 매장됩니다. 검사보다 좀 나은 사람이 법관인데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법관들 하는 거 보세요. 대장동 의혹하는 걸 하다가 적당한 시간 질질 끌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이제 특검 받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절하고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성남시를 위해서 그렇게 잘했다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비리고 읍소작전으로 나와요. 그리고 특검합시다. 받겠습니다. 왜? 특검을 하면 또 특검 검찰관 만들고 뭐 하면 시간 걸려가지고 선거 3월 9일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재명이가 자기를 모든 걸 털고 자신 있게 특검하게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위야무야 우물우물하고 끌고 가겠다는 저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맞는지 틀린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개조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야.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끌겠다. 아유 참신하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하고 좀 곤란하다 하고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념적으로 봐서는 이재명은 한 총련이 배후에서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은 자료는 있지만은 지금은 여기서 매거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박아서 배치해가지고 다 이익을 보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도정을 끌어가는데 자기를 지원하도록 만드는 대단한 그야말로 굉장한 용인수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장동 저것을 조사해가지고 끝까지 끄집어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김만배하고 유동규하고 뭐 서욱인가? 걔들 그냥 배임죄 등등을 해서 몇 년이 감옥소 가는 걸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정지사가 했든 누가 했든 가서 야, 몇 년 고생해라. 우리 왕조 그 양반? 그 사람인가? 그 양반이 대통령 되면 니들 다 사명한다. 사명하면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월 9일 선거는요, 단순하게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밑바닥에 빠져버리느냐, 저런 사회주의의 독재 정치, 중국하고 비슷하죠. 북한을 뺨치는 그런 사회주의가 한국에서 정립돼 가지고 그러니까 경찰, 검찰, 뭐 판사, 심지어 학계, 정교조가 다 담당. 이 나라를 완전히 사회주의화 만들면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배 두드리고 살던 물색 모르는 사람들은 다 보따리 싸갖고 보트피플이 되거나 나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오시다. 그러나 단 하나의 변수는 오늘 11월 24일인데 공교롭게
지금부터 딱 한 달 후인 12월 24일 아침이나 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에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걔들도 그런 전략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야권을 좀 분열시켜서 선거를 좀 쉽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거예요. 양정철이나 뭐 이해찬이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제가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수에 집어넣었던데 앞장선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 소위 탄핵파들이 주동하는 그죠 후보란 말이야.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마음속으로 안쓰러워하고 그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다 표를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죄하라. 사죄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는. 그런데 박근혜 후보도 지금부터 딱 9년 전 2012년 저와 한광옥 하나가보니 일종의 조인했을 때 우리가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박정희 대통령이 헌정유린한 것에 대해서 사죄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 거기 갈 수 없다. 그래서 안 하려고 계속 뺐어요. 그래서 막 간돌아 우리는 명분 없다. 그때 아슬아슬했으면 선거가. 그래서 저는 시골에 내려가 버렸어요. 당시에 대표가 황우여입니다. 황우여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그걸 아무래도 좀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말이야 당신들이 중요하지 뭐 어쩌고 해서 선배님 황우여가 저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대머리가 벌써 저하고 비슷한 또래지만 조금 아래입니다. 선배님이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컴퓨터 쳐갖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받고 이게 너무 강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그만둬라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그래도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비판하는 성명서와 사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국 군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려고 하다가 헌정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워딩을 정확하게 잊어먹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몇 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제가 어루만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떳떳하게 올 수가 있었죠. 근데 왜 윤석열은 그걸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그것을 끝끝내 못하면 배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정부의 언론 정책의 제1호 타겟이 정광훈과 김경재입니다. 어떤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정광훈과 김경재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것이 얘들의 공식적인 잘 알려진 언론 대책입니다. 우리가 300만의 당원이 있고 최근에 불교의 큰 교단으로부터 250만의 전적인 호국 불교의 지원을 받았고 우리가 550만의 유권자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계했던 자유총연맹에도 350만의 명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 수준이 지금도 저에게 심정적으로 따르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문재인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문재인 찬양만 해라고 하니까 자유총연맹에 몇십 년을 했던 사람들이 그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그냥 다행히 물러났어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들어갔다 하는데 제가 커뮤니케이션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상당한 사람들이 그래도 김경재 총재가 여기에서 주장했던 통일 선봉대, 자유민주주의 확보 이것이 옳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득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의도에 있는 정치꾼들 다 압니다. 큰소리 칠 게 아니라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짜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이재명한테 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 우리는 단일화를 위한 투표합시다 이거예요. 국민투표 붙이자 이거예요. 여론조사 하자 이거예요. 누가 이길지 대보자 이거예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아니면 끝까지 가고 김경재가 앞설지 윤석열이가 앞설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정치를 몇십 년을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보아하니까 여의도 정치를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탄핵파 따까리만 앉아있고, 거기에 옛날 노무현의 수절들, 노무현 배신하고 나온 사람들 갖다 붙이고, 그리고 또 김종인 할아버지까지 거기에 앉아서 훈수된다고 난리고, 저거 저래갖고 뭐가 될까?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키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방을 강화해서 북한의 김정일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이 사죄하고 커밍아웃 하면 통일에 대해서 진짜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합니다만은 제가 대선 후보의 무슨 합동 토론회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의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KSOI 하는 걸 완전히 내놓고 그쪽 친정부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정한 여론조사 조작을 딱 해가지고 그 이하하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저를 배제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광고도 제대로 못 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만약 끝근데 안 되면 우리는 그다 집어치고 그냥 끝까지 갑니다. 하늘에게 맡기고 그럴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슬픈 삶의 종말을 보면서 정말로 이 정권을 지향하는 아주 찐 대깨문이나 무슨 주사파나 어떤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한번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당신들로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고 시진핑이 밑에서 종살이하고 김정은이를 하늘처럼 받들면서 하는 그런 노예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너무 글로벌리제이션이 되고 세계화가 다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끝까지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이재명이를 그만큼 뽑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낙연 같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좀 부드러워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빨갱이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사람의 리더십이 이겨서 돼버릴지도 몰라. 그쪽에서.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재명을 밀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구를 밀던 사람이든지 간에 또 저 민주당에는 옛날 내 의형제 동생 서른이가 딴소리 막 하고 있잖아요. 서른이가 정의파거든. 억지 소리는 잘하는 놈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역사의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참을골을 향해서 차근차근히 걸어갑시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고, 저도 이제 오늘까지 자가 규제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색강을 좀 돌았어요. 돌았더니 좀 콜록콜록하긴 했지만 아까 맨 처음 그 하얀 독구리 입고 찍었던 것이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쪄 보이는데 뭐 건강은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정신적, 육체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길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